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7년 동안 간병하다 남편에게 이혼당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불행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찾은 진짜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연입니다. 올해 55살이 되었어요. 지금 저는 서울 근교의 작은 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7시 30분에는 병원에 도착해 근무를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약을 챙기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때로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이 제 일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지연 씨는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나요? 네, 물론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이 일이 그저 직업이 아닌 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소명과도 같습니다. 10년 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늘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았죠. 그때의 저는 50이 넘은 지금의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시어머니의 뇌졸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바쁜 근무였는데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간호사였던 저는 뇌졸중의 심각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상사에게 급히 양해를 구하고 응급실로 달려갔죠.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뇌출혈이 심각하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긴 투병 생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장애가 남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셨어요. 퇴원 후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간병할 것인지에 대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남편에게는 남동생 하나가 있었지만 지방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서울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는 역할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지연아, 넌 간호사니까 어머니 돌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나도 회사 일 마치고 도울게. 남편의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처음에는 간호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시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지 않고 시간제로 전환해 일과 간병을 병행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식사 보조부터 대소변 처리, 목욕, 체위 변경까지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셨어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인지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 종종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지만 밤에는 제가 직접 돌봐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일상이 되었죠. 피로가 쌓여갔고 병원 일과 가정일, 시어머니 간병까지 모두 감당하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3개월 후 저는 병원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해온 직장이었지만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남편은 제 결정에 고마워했고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미안해 하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이후 시어머니와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였지만 이 위기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역시 제 순진한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병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처음과 달리 퇴근 후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지 기능이 더 떨어져 감정 기복이 심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화를 내시며 저를 밀치셨습니다. 너는 누구야? 내 아들 어디 갔어? 왜 낯선 여자가 나를 만지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드리려 했지만 때로는 저도 감정적으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날은 화장실에 숨어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넌 간호사잖아. 이런 상황 다룰 수 있지 않아?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남편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역할을 해야 했고 그게 제가 되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점점 외로워졌고 지쳐갔습니다. 처음 1년은 그렇게 버텼습니다. 가끔 남편의 동생이 서울에 올라와 며칠씩 시어머니를 돌봐줄 때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그런 날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부부로서의 친밀함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가족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간병 2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다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폐렴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호흡 곤란까지 겪으셨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병원에서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고 모든 의료적 결정과 간병은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제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움이 자주 찾아왔어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한 의사가 검사를 권했고 저는 심한 빈혈과 영양실조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놓아둘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더 위중하시니 저는 나중에 치료받을게요. 그날 저녁 남편이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제 상태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걱정해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 어머니가 중환자인데 아내가 간병 좀 한다고 저한테 뭘 바라는 거죠?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편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2주 후에 퇴원하셨고 우리의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대화도 없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간병에 익숙해졌고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가끔은 이웃 주민의 도움을 받아 잠시 외출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의 대답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한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었지만 남편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지금은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타인일 뿐이잖아. 그건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다만 이제는 내 삶을 찾고 싶을 뿐이야. 사람 만났어. 뭐라고? 미안해. 그 사람과 진지해졌어.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어. 충격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하며 자신의 삶을 포기했는데 남편은 그 사이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겁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울음소리가 시어머니에게 들릴까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생각이야. 좋은 곳을 알아봤어. 지금까지는 왜 요양원을 반대했던 거야? 내가 몇 번이나 제안했잖아. 그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비참함과 분노,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 모든 감정을 표현할 에너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7년간의 시간, 포기한 제 경력, 희생한 청춘. 그리고 남편의 배신. 다음 날 남편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너무 빨리 진행되었죠.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은 공정하게 나누자고 했습니다. 아파트 절반의 가치와 퇴직금 일부를 저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이건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이야. 어머니를 돌봐준 것에 대해 고마워. 고맙다는 말이 더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간병인에게 월급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항할 힘도 없었고 이미 남편의 마음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지셨지만 그래도 상황을 대충은 이해하실 테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설명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남편이 알아본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떠나시기 전날 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너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웠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었지만 이제 저도 제 삶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저는 아파트 절반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1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막을 내렸죠. 저는 잠시 친정에 머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지연아,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다 끝났어. 우리 딸 이제 내 인생 살아. 어머니의 말씀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화가 나고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제 제가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누군가의 부름에 깨어날 필요도 없고 365일 24시간 긴장 상태로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이 생긴 거죠. 한 달 후 저는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사는 공간이었지만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어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헛헛했지만 점차 그 자유로움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제 건강 챙기기였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고 그동안 미뤄둔 치과 치료도 받았어요. 운동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점점 요가와 수영으로 확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경력 복귀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있지만 7년이라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최신 의료 지식과 기술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세미나에 참여하며 열심히 공부했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했습니다. 간병하느라 소홀했던 인간관계를 다시 쌓아나갔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그림 그리기와 여행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요양병원의 간호사로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제로 시작했지만 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받아 점차 책임이 커졌습니다. 특히 간병 경험이 환자와 보호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문득 시어머니가 궁금해졌습니다. 요양원에 연락해보니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건강 상태는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어떤 감정이 들지,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실지 걱정되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로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보고 계셨습니다. 등이 더 구부정해지시고 머리카락도 더 하얘지셨지만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연이에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습니다. 지연아, 내가 왔구나.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저를 바로 알아보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꼭 잡으셨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보고 싶었다, 우리 며느리.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후에도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시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어머니의 머리도 빗겨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좋아 보였고 요양원 생활에도 잘 적응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가끔 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쁘다더라.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근황도 물으셨고 제가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잘 살아야 해.
내 아들이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지금은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또 와줄래? 너무 반갑고 고마웠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 가까운 공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와 피크닉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이제는 전 남편이 되었지만과 마주칠까 걱정도 되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제게 여전히 소중했습니다. 이혼이 우리 관계까지 끊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승진했고 직업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얻어 이사했고 혼자만의 공간을 꾸미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가 이혼 후 더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실제로 건강도 좋아졌고 웃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를 뵈러 요양원에 갔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폐렴으로 입원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중환자실에 계신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의식도 희미해 보였어요. 의사는 고령으로 인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죠. 그는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왔구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들었어요. 자주 찾아뵙고 있었거든요.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몰랐어. 고마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지내? 네, 괜찮아요. 다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다행이네. 미안해, 그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세 마디 대화 만에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병원에서 이틀을 지내며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전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병실에서 보냈습니다. 셋째 날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과 그의 동생이 병원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밤 11시 시어머니는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전 남편의 가족들은 제가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저는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7년간의 간병과 그 후의 관계까지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전 남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찾아가 줬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어머니가 늘 너에 대해 이야기하셨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에 진심 어린 후회가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 그토록 헌신했는데 난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그리고 결국 너를 버렸지. 용서 못할 거라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배신감도 컸고 억울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자신감 없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삶을 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할 줄이야. 변했구나, 많이. 네, 많이 변했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우리는 더 이상의 대화 없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전 남편과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간혹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의 관계만 유지했죠.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저는 제 삶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간호부장으로서의 역할에 더해 요양보호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병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소진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이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저는 지역 내 여러 병원과 요양기관에서 강의를 요청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 지역 간호사 협회의 정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50세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을 건 작은 요양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돕고 간병인과 간호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이었죠.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7년의 경험이 이제는 제 커리어의 핵심 자산이 된 것입니다. 회사가 안정되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의견에 따르고 눈치를 보던 제가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제 결정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 모습을 보시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연아, 내가 이렇게 활짝 피어날 줄 누가 알았겠니?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딸.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던 제가 마침내 제 삶의 주인이 된 것이니까요. 53세 되던 해 우연한 기회에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요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호스피스 전문의였습니다. 60세의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해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료 봉사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료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는 제 이혼 경험과 간병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자신도 아내의 투병을 지켜본 경험이 있다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1년간의 데이트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와 경험을 이해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걷고 싶은 진실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작은 예식장에서 진행했죠. 저는 흰색이 아닌 파스텔 블루 드레스를 입었고 그는 같은 색상의 넥타이를 맸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새 남편과의 생활은 이전 결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말마다 시장 구경을 가거나 전시회를 관람했고 1년에 한 번은 꼭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달랐던 것은 대화였습니다. 모든 결정을 함께 상의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고 응원했으며 각자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 저는 55살, 두 번째 결혼 생활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의 요양 컨설팅 회사는 점점 성장해 이제는 직원 10명의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호스피스 의사로 일하면서 제 사업에도 의학적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울 근교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주말이면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때로는 그냥 햇살 아래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가끔 과거를 되돌아볼 때면 그 모든 고통과 상처가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여전히 자신감 없고 남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버려진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7년간 간병했던 경험은 이제 제 직업적 전문성의 근간이 되었고 이혼의 아픔은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간병의 무게를 홀로 짊어지고 계신 분들, 배우자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분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절망 속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 아픔 너머에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제 삶의 두 번째 챕터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라는 역할에 갇히지 않고 김지연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간병했던 7년, 그리고 이혼 후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 간병으로 7년을 보내고 남편에게 이혼당했던 저는 이제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를 만든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인생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시련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고 새로운 행복을 발견한 한 여자의 이야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